여보, 미안해.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든 송편도 준비했어요. 됐어. 네가 뭘 안다고. 큰 며느리가 다 할 거야. 네, 어머니. 새벽 4시 주방에 홀로 선 한 여인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한정희는 퉁퉁 부은 관절에 테이핑 테이프를 정성스럽게 감아 올렸다.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30년간 명절마다 반복해온 이 의식은 이제 그녀에게 숙명과도 같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새벽부터 준비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각각의 나물은 전날 밤부터 손질을 시작해 새벽까지 삶고 무치고 볶아낸 정성의 결과물이었다. 정희는 묵묵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나물을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시집올 때만 해도 27의 팩이 넘치는 신부였는데 이제는 6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남편 박치권이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섰다. 그의 표정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정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어서 가서 주무세요. 치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주방을 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어머니 앞에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도. 장남으로서의 의무, 효도라는 이름 아래 그는 늘 아내를 희생시켜왔다. 정희는 다시 나물과 마주했다. 프라이팬 속에서 도라지가 노릇노릇 색을 입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간장과 참기름, 마늘을 정확한 비율로 넣었다. 30년간 반복한 손놀림은 이제 기계처럼 정확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새벽 5시 나물 볶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다시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제사상에 올릴 탕국을 위한 준비였다. 사골을 푹 고아 만든 육수에 무와 양지를 넣고 은근한 불에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정희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명절 전쟁. 시어머니 최 여사는 유독 맏며느리에게만 모든 것을 요구했다. 음식 준비는 물론 대청소, 손님 접대, 설거지까지. 동서 이혜리는 늘 저는 요리를 못해서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피해갔고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는 약해서 안 되라며 그녀를 감쌌다. 정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울 시간도 아까웠다. 아직 전을 부쳐야 했고 나물을 예쁘게 담아내야 했으며 과일도 깎아야 했다. 명절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뿐이었다. 형님,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차남 박민호와 그의 아내 이혜리가 커다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섰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이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급히 현관으로 나왔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반면 혜리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어머 형님, 또 고생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쇼핑백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향하고 있었다. 도와준다는 말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정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안방에서 최 여사가 나왔다.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다. 시어머니는 해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어머니, 새로운 화장품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해리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다. 쇼핑백에서 하나둘씩 포장된 음식들이 나왔다. 유명 맛집에서 구입한 떡갈비, 고급 한정식 세트, 백화점 과일 선물 세트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고 값비싸 보였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형님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실까 봐요. 최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반면 주방에서 온종일 땀 흘려 만든 정희의 음식들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역시 우리 둘째가 최고야.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했어? 별것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 고생하시는 거 보면 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해리의 말에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다. 겉으로는 형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공을 부각시키는 전략이었다. 정희는 주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힘을 주었다. 행주가 물기를 잃을 정도로 꽉 쥐어졌다. 민호가 형 치권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형님, 요즘 사업은 잘 되세요? 그럭저럭 하지. 저희는 요즘 대박이에요. 작년에 투자한 건물이 2배로 뛰었거든요. 민호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듯 늘어놓았고 형의 침묵은 그에게 더 큰 우월감을 주었다. 치권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해리가 사온 음식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최 여사는 하나하나 맛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주방 한쪽에는 정희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정희는 싱크대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자, 이제 제사상 차려야지. 정희야, 상 들고 나와. 최 여사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카롭게 들려왔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과일 접시를 정리하고 무거운 녹그릇 제사상을 들어 올렸다. 상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해마다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정희는 순간 비틀거렸다. 평소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던 무릎이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명절 준비에 시간을 뺏기며 계속 미뤄왔던 것이다.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상을 들어 올렸다.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거실이 코앞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하지만 무릎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희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상은 간신히 붙들었지만 그녀의 무릎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정희는 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무릎을 감싸쥐었다. 뭐 하는 거야? 최 여사가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며느리의 안부가 아니었다.
제사상의 부정타게 왜 넘어지는 거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게? 정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없었다. 오직 짜증과 불쾌함만이 가득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며느리가 아파 쓰러졌는데 걱정하는 것은 제사상의 부정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더 큰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치권이 황급히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삐끗한 것뿐이에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서려 애썼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체중을 실으려고 하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병원 가셔야죠. 해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만족감이 숨어 있었다. 완벽했던 맏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다. 나는 괜찮다니까요. 정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한 발, 두 발. 절뚝거리며 다시 상을 들어 올렸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거실까지 상을 옮기고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최 여사는 상을 살피며 흠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나물이 식었잖아. 다시 데워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까지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분노, 슬픔,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무릎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며느리? 가족? 아니면 그저 명절마다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일 뿐이었을까? 정희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제사를 마친 저녁,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호 부부는 내일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돌아갔고 최 여사는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파스를 붙인 무릎을 절뚝거리며 정리를 시작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치권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가 쓰러졌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비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동생 부부의 이기심을 방관했으며 30년 동안 아내를 혼자 싸우게 만들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제사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치권은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내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4년 추석, 시집 온 지 1년째. 오늘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동서는 몸이 안 좋다며 방에만 있었다. 괜찮다. 나는 맏며느리니까. 치권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해마다 명절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이어졌다. 처음엔 담담했던 문장들이 점점 변해갔다. 1998년 설날 새벽. 3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약하다고 하실 것이다. 2005년 추석. 동서가 백화점 떡을 사왔다. 시어머니는
역시 둘째가 센스 있다고 칭찬하셨다. 내가 밤새 만든 송편은 아무도 먹지 않았다. 2012년 설날 무릎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오늘 내 노동의 값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못했다. 치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내의 고통, 슬픔,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내의 내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올해의 기록이 있었다. 2024년 추석. 30년째다. 무릎이 무너졌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일까? 사람인가, 도구인가?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큰 며느리가 아닌 한정이로. 치권은 공책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는 30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방관자로 살아왔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평화라는 핑계 아래 아내를 희생시켰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일지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치권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용서해줘.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치권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알았어. 이제 내가 할게.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그날 밤 치권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 집과의 인연을 끊을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치권은 은행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작년에 받은 토지 보상금이었다. 오랫동안 보유했던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왔다. 원래 그는 이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동생 민호에게도 조금 보태주고 조카들 학자금도 지원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아내의 일기를 읽은 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잔액 확인하시겠어요? 네. 통장을 펼치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8억 7천만 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치권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동생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향했다. 민호는 깔끔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형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다. 형님, 웬일이세요?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두 사람은 민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치권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혹시 자금이 필요하면 말해. 형이 도와줄까 생각 중이야. 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형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정말요, 형님? 사실 요즘 투자할 곳이 있긴 한데. 그래, 어떤 건데? 민호는 신이 나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치권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부장님, 형님이란 분이 오셨네요. 그 토지 보상금 받으신 분이죠? 맞아. 민호 부장이 전부터 노리고 있었잖아.
형님한테 잘 보여서 돈 좀 받아내려고. 듣자 하니 형수는 불쌍하던데 명절 때마다 고생만 하시고. 그러게 근데 민호 부장은 형수 뒷담화 엄청 하던데. 시골 출신에 무식하다고. 치권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신나서 떠들고 있었다. 자신의 직원들이 밖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른 채 형님, 그래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조금은 도와줄까 했는데 생각 바꿨어. 네. 갑자기 왜요? 내 아내한테 써야겠다. 30년 동안 고생시킨 보상으로.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 혼자 쓰게 하시려고요? 그래. 혼자서도 모자랄 거야. 30년 노동의 대가를 계산해 보니 그 정도로도 부족하더라. 치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가 황급히 따라 일어나며 팔을 잡았다. 형님, 저 요즘 정말 힘듭니다. 투자금이 절실해요. 그동안 형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 명절 때마다 너희 부부는 뭘 했는데? 그건 됐어. 이제 그만 가볼게. 치권은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서 민호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날 저녁 치권은 아내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당신 거야. 정희는 통장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30년 노동의 대가야. 적지만 받아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치권은 아내를 꽉 안아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제사일이 다가왔다. 치권의 아버지 기일이었다. 정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주방에 섰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남편이 옆에서 함께 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썰면 돼? 좀 더 얇게 썰어요. 부부는 나란히 서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제사 준비였다. 정희는 남편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만약 처음부터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전이 되자 민호 부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해리의 손에는 화려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크고 더 많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승부욕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해리는 쇼핑백에서 고급 한정식 세트를 꺼내기 시작했다. 유명 셰프가 만들었다는 음식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놓였다. 전복 요리, 갈비찜, 대구탕, 심지어 삼색 송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최 여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들을 살펴보았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야? 50만 원 정도 했어요.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보기 안타까워서요. 해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정희는 주방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이미 식탁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어머니, 제사상 차릴까요? 해리가 능숙하게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온 음식들을 상 한가운데 배치했다. 전복 요리가 가장 중앙에, 갈비찜이 그 옆에, 대구탕이 반대편에. 모든 것이 계산된 배치였다. 정희가 밤새 정성껏 끓인 탕국은 상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녀가 손수 빚은 송편은 아예 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해리는 이미 송편이 있으니까요라며
정희의 송편을 냉장고에 도로 넣어버렸다. 역시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야. 최 여사의 칭찬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정희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는 냉장고 안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치권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가갔다. 여보, 됐어요. 괜찮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치권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민호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 상 위에 모셨다. 혜리는 마지막으로 과일 접시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음식들이 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여들었다. 정희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동안 정희는 제사상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음식은 단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리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30년 헌신의 결과가 이것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눌 때였다. 최 여사는 해리가 준비한 음식만 집어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비싼 게 맛있네. 큰 며느리가 만든 건 짜고 맛없어. 그 순간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최 여사의 왜 저래?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치권은 아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가 방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최 여사와 민호 부부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치권만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형님, 왜 안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민호가 갈비찜을 권했다. 치권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호야, 너는 형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다. 그야? 당연하죠.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왜 명절 때마다 형수는 주방에서 죽어라 일하고 너희 부부는 손 하나 안 대?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해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전몸이 약해서 무거운 일을 못하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치권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약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는 멀쩡하더니. 형님,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치권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제사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 상을 보세요. 최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왜? 뭐가 문제야? 아내가 밤새 만든 음식은 단 하나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부 해리가 사온 것들로 채워졌죠. 그게 뭐 어때서? 맛있으면 되는 거지. 진심이 없는 제사를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아요? 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가 향불을 껐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라 일어섰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최 여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치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사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부엌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저는 이 제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심 없는 음식으로 차려진 상은 제사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이 자식이 미쳤어? 당장 그만둬. 최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치권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어머니, 30년 동안 아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한 적 있으세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냐? 도리라고요? 치권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정의의 제사일지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가 3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최 여사는 일지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며느리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줄 읽다가 일지를 내팽개쳤다. 이게 다 뭐야? 불평불만 투성이잖아. 불평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어머니가 외면해온 진실이요. 치권은 동생 부부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혜리 씨. 당신들도 읽어봐. 그동안 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민호는 형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혜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치권은 마지막으로 제사상 위에 아버지 영정을 내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제사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정을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모셨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최 여사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민호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치권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치권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치권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거실에는 최 여사, 민호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무슨 일이냐? 어젯밤 소동도 모자라서. 최 여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치권은 침착하게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어머니, 민호, 혜리 씨. 오늘 이 자리에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정산? 무슨 정산?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치권은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정의의 30년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서류에는 세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 명절마다 준비한 음식 재료비, 노동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든 것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30년간 총 제사 음식 준비 시간 약 4,320시간, 최저시급 기준 환산 시 약 4천만 원, 재료비 본인 부담분 약 2천만 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 총 9천만 원입니다. 뭐라고? 최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민호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돈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동안 정의를 가족으로 대하기나 했던가? 치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명절 때마다 일꾼처럼 부려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큰 며느리 역할이니 도리니 하는 말로 착취했을 뿐입니다. 이 자식이 정말.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치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 여사는 결국 손을 내렸다. 치권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제 재산 목록입니다.
서류에는 통장 잔액, 부동산, 주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특히 토지보상금 통장의 잔액을 보자 그의 입이 벌어졌다. 8억 7천만 원. 이거 원래는 가족들을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민호 내 사업도 도와주려고 했지. 치권은 서류를 덮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정희에게 줄 겁니다. 30년 빚을 갚는데도 부족하지만요. 형님,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저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형수한테 쓰겠다고. 그런데 8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다 쓰겠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지. 그리고 너는 자격이 없어. 자격? 제가 왜요? 치권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듣자 하니 형수는 불쌍하던데. 명절 때마다 고생만 하시고. 그러게. 근데 민호 부장은 형수 뒷담화 엄청 하던데. 시골 출신에 무식하다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해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치권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게 너의 진심이겠지. 정의를 가족이 아니라 무시하고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지. 형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됐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치권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절연 선언문이었다. 오늘부로 저희 부부는 이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명절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제사도 지내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네가 장남인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최 여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치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하면 돼요. 차남도 아들입니다. 아니면 혜리 씨가 사온 음식으로 제사 지내시면 되잖아요. 치권은 정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부는 손을 맞잡고 거실을 나섰다. 뒤에서 최 여사의 외침과 민호의 항해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30년의 굴레가 마침내 벗겨진 것이다. 일주일 후 치권과 정희는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조용한 전원 마을이었다. 작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부부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여보, 이 그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희가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을 내리며 물었다. 치권은 잠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명절마다 찍은 단체 사진, 가족여행 때의 기념사진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서도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지 않았다. 버리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치권이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형님,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치권이 문을 닫으려 하자 민호가 문을 잡았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 와서 사과? 정희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형수님, 제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형님이 떠나신다니까 충격을 받으셔서.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 동안 늘 미안해하고 양보했던 그녀가 아니었다. 민호 씨, 30년 동안 저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진심으로 절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나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현관에서 앞치마를 벗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이건 당신들 몫입니다. 다음 제사 때 직접 써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민호는 앞치마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치권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호야, 우리 원망하지 마. 당신들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진심으로. 치권은 문을 닫았다. 민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해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가 받았다. 형님,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다음 제사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형님, 해리 씨, 30년 동안 저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혼자 배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30년 동안의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요. 치권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안에는 정희가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결혼 전 그녀는 미대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버릴까 했는데 아까워서요. 정희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수채화, 유화, 연필 스케치까지 어린 시절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보, 응? 나 다시 그림 그려도 될까요? 치권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당연하죠.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꽉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1년 후, 가을의 끝자락, 작은 갤러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정의 첫 개인전 마이너스 30년의 침묵, 그리고 부활. 갤러리 안에는 정희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숲속 풍경, 들꽃, 자연의 모습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억압에서 해방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림 속에 녹아 있었다. 정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작가님,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한 관람객이 가장 큰 그림 앞에 서서 감탄했다. 그것은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이었다. 여인은 앞치마를 벗어 나무에 걸어두고 자유롭게 숲을 걷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에요. 정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관람객은 그림 옆에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아니었다. 이 그림은 그 굴레를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치권이 커피 2잔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왔다. 여보, 관람객 반응이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사는 전원 마을의 풍경이 보였다. 단풍이 물든 산, 맑은 하늘, 평화로운 마을. 여보, 후회 안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권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삶은 예전보다 검소해졌지만 훨씬 더 풍요로웠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정희를 보자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미대생인데요. 작가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작가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30년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였어요. 나를 잃고 사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나를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해가 질 무렵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정원에는 정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식사였다. 여보, 오늘은 뭐 먹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와, 좋아요.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는 냄비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30년의 긴 어둠이 끝나고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아침이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치권이 말했다. 여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까요?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정말요? 가고 싶어요. 그럼 내일 당장 예약할게요. 정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 없던 그녀였다. 이제는 달랐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들어가며 따뜻한 온기를 퍼뜨렸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당신. 나야말로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앞만 보며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말하고 웃고 사랑할 자유가 있었다. 한정희는 더 이상 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가 한정희였고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